강원도 산골 펜션을 운영하는 장수진에게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왔습니다. 여기가 산골 펜션입니까? 예약을 하고 오신 건가요? 수진이 대답합니다. 전 건설사 회장 박성규가 한 달간 머물겠다며 찾아옵니다.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을 통해 성규가 어머니의 옛 연인임을 알게 된 수진. 성규 역시 수진이 자신의 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은 50년 만에 아버지와 딸로 재회하게 되고 정말 아버지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규의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눈 내린 펜션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강원도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펜션에서는 매일 아침 장작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장수진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면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가을 공기가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갔죠. 수지는 이 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고요함, 오직 자신만이 깨어있는 것 같은 평화로움이 마음을 달래주었거든요. 장작을 패고 불을 지피는 일련의 과정이 수진에게는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도끼로 장작을 쪼개는 소리,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불이 붙으면서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연의 리듬이었죠. 직접 볶은 커피 원두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가 부엌 전체를 감쌌습니다.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전기 커피 포트를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끌리게 되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손님들도 이런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더 좋아했고요.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들고 펜션 앞 낡은 마루에 걸터 앉으면 하루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마루는 수진이 직접 닦고 기름칠을 해서 윤이 났습니다. 앉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것조차 정겨웠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을 바라보며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무도 날 찾지 않겠지.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망치듯 왔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지만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갔죠.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퇴근 후에는 혼자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는 생활. 주말에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펜션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담한 건물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마음을 끌었죠. 충동적으로 답사를 왔다가 이곳의 공기와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죠. 수진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을까? 어린 수진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항상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10대 시절에는 세상을 원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있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늘 냉혹했죠. 학교에서 아버지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어머니가 혼자 오셨고 수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늘 피곤해 하셨지만 수진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셨죠. 우리 수진이만 잘 자라주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진이 다가가면 급히 눈물을 닦으시며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셨지만 어린 수진도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수진이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속에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정장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행복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수지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죠.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했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수진의 조용한 성격을 이해해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했죠. 당신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마음의 벽을 너무 높게 쌓고 살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혼자가 편해. 수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처럼 혼자 남겨질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손님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대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죠. 계절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지만 모두 수진의 성격을 알고 있어서 깊이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펜션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죠.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끝이 없는 일이었지만 수진은 이런 단순한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자갈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이런 차가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죠. 보통 펜션을 찾는 손님들은 중고차나 소형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수지는 빗자루를 멈추고 궁금한 마음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였습니다. 박성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죠. 단정한 회색 정장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여느 시골 펜션 손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의 기품이 몸에 배어 있었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과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산골 펜션입니까? 성규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만하지 않고 정중한 톤이었죠. 오랫동안 사람들 위에 서서 명령을 내려온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오신 건가요? 어제 전화로 예약했습니다. 박성규라고 했는데 성규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하얀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넓은 이마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수지는 예약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간 머물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통 펜션 손님들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한 달이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고급차를 타고 와서 시골 펜션에 한 달씩 머무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앞장서며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규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따라왔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 같았죠. 방은 이쪽입니다. 수진이 2층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펜션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죠. 창밖으로는 단풍이 물든 산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계곡물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식사는 아침 8시, 저녁 6시에 준비됩니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성규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단한 원목 가구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죠. 좋습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딱 제가 원하던 곳이네요.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던 성규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 공기. 옛날엔 이런 데 올 여유도 없었지. 혼잣말 같았지만 수진에게도 들리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 말투에서 수진은 또다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성규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7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서울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건설 일을 했죠. 성규의 눈에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댐도 짓고 다리도 놓고 아파트도 많이 지었습니다. 수지는 성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업이라면 많이 바쁘셨을 텐데 이제야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았죠. 이제는 은퇴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답답해서 이런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성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죠. 그저 막연한 기시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규는 식당에서 조용히 저녁을 드셨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수진이 가져다 주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표했죠. 평생 고급 음식에 익숙했을 텐데도 수진이 정성스럽게 만든 시골 밥상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성규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보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들로 만든 거라 신선할 겁니다. 요양겸에서 왔는데
이런 음식 먹으면 금세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성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에 남아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죠. 예약 확인서도 정리하고 식자재 주문 목록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펜션 운영이 단순해 보여도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깜빡 잊고 성규의 방에 수건을 가져다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녁 식사 때 추가로 요청하셨던 건데 바쁘다 보니 깜빡했죠. 수지는 깨끗한 수건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규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규는 잠시 화장실에 간 것 같았죠. 수지는 수건을 침대 위에 놓고 나오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지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갑에서 흘러나온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 사진은 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죠. 여자는 분명히 수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특별한 헤어스타일과 어머니만의 작은 체구가 틀림없었죠.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필 펜션에 찾아오다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규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급히 지갑에서 손을 떼고 방을 나왔죠.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건 가져다 드렸습니다. 수진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성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옛 연인일까요? 어떤 관계였든 분명 특별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왜 그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성규는 왜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왜 하필 이곳에 찾아온 것일까요? 혹시 수진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성규는 수진을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연기일까요? 수지는 밤새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뤘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단서가 나타난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평온한 생활이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사진 생각이 났죠. 성규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성규가 식당에 내려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차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규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제와 달랐죠. 이 사람이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성규가 대답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깊게 잠들었네요. 성규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펜션 손님 같았죠.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물어보기 어려웠거든요.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수진은 성규를 지켜봤습니다. 성규는 펜션 주변을 산책하거나 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다른 손님들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수진에게는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그 사진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거든요. 분명 어머니와 성규 사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성규를 대할 때마다 그 사진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성급하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만약 성규가 정말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였다면 함부로 들키면 안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성규에게 특별히 다가가지도 멀리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대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로 한 거죠. 혹시 성규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성규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생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펜션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오후에는 2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짧은 산책을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특히 성규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마당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라거나 이 산 공기는 정말 상쾌합니다 같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수진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규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마루에 앉아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겠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성규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펜션 앞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내린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이 흘렸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곳이군요. 성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도 편해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오니까 밤에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 조용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여기서의 평온함이 더 소중해졌어요. 성규는 수진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땐 이런 여유를 부리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성규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요. 수지는 성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그 말 속에 어머니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직접 묻기에는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펜션으로 올라왔습니다. 인근 상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었죠. 수진 씨, 안녕하세요. 혹시 손님이 필요한 게 있나 해서 왔어요. 김 사장은 성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혹시... 네.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김 사장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성규를 계속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죠. 성규는 김 사장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좀 쉬겠습니다.
차 맛있게 잘 마셨어요. 성규가 들어간 후 김 사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서울에서 오신 손님인데요. 왜 그러세요? 김 사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요. 큰 건설회사 회장이었던 분 같은데. 건설회사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한때 정말 유명했어요. 온 나라 곳곳에 큰 건물들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규가 정말 큰 인물이었다니. 그렇다면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큰 인물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시골 펜션에 오셨을까요? 김 사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요양차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김 사장이 떠난 후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규가 과거 대형 건설사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외딴 펜션에 한 달씩 머물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성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점잖고 정중한 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죠. 하지만 여전히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성규가 평소처럼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답하며 물잔에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그때 성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성규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수진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성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성규일까요? 키와 체격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규가 단순한 펜션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규가 펜션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수진은 작은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맞춰 매년 열던 행사였죠. 마을 주민들과 펜션 손님들이 함께 모여 소박한 공연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에 들어갔죠.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수진이 성규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을 분들도 오시고 간단한 공연도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셔도 됩니다. 성규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행사라면 꼭 참석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네요. 수진은 성규의 적극적인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좋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음악회 당일 펜션 마당에는 간단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다른 펜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아코디언을 가져온 할아버지, 기타를 들고 온 젊은 부부, 그리고 동요를 부르겠다고 나선 아이들까지 모두 소박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성규도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상복 차림과는 대조적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죠. 때로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도 준비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던 오래된 가요였죠.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르는 수진을 보며 성규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음악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펜션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등장에 당황했죠. 음악회 중에 새로운 손님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세련된 차림이었죠. 남성은 성규와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규는 그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반가운 방문이 아니었죠. 음악회를 즐기던 다른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남성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음악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죠. 이런 데서 뭐 하십니까? 성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민석이라 불린 남성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성규의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도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시골에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수지는 이 상황이 어색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마을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가족 갈등을 목격하게 되어 당황하고 있었죠. 음악회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기 분들께 폐가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성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폐요? 이미 충분히 폐를 끼치고 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여자랑 무슨 관계입니까? 갑자기 수진을 향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굳어졌죠. 며느리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이런 외진 곳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수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저는 그냥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손님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제 일이고요. 정성껏 모신다고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70대 노인 혼자 이런 곳에 한 달씩 머물게 하는 게 정성이에요? 성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해. 여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곳이야. 수진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여자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성규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마을 주민들과 다른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웠던 음악회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날 밤 성규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마당에서 음악회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성규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실례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성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규가 어렵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 내가 젊을 때 사랑했지만 결국 버렸어. 그 대가를 이렇게 받는구나. 수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성규가 연인 사이였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그럼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규는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딸이란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그것도 이런 우연한 방식으로 만나게 되다니. 왜 이제서야?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성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날 밤 이후 수진과 성규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이제서야 나타났느냐는 원망이 교차했거든요. 성규 역시 어떻게 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며칠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정중하게 식사를 차려드렸지만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는 사라졌죠. 성규도 평소보다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수지는 성규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렸죠. 급히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성규가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급히 달려가 성규를 부축했습니다. 성규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 성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성규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성규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성규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진도 함께 따라갔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성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면회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을까,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음 날 오전 면회 시간이 되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성규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성규가 천천히 눈을 떴죠. 수진아, 와줘서 고맙다. 성규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건 돈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딸이 있었구나. 수지는 성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는 것이었죠. 이제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성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바보였지.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소중한 걸 놓쳤어. 어머니가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규의 아들 민석과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다가오더니 수진을 밀쳐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민석아, 이 아이는. 성규가 말하려 했지만 민석이 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 때문에 병까지 나신 거 아니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도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 유산 노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딸이라고 나타나서 아버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노린다고 생각하다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님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만해. 성규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서 큰 소리가 나지 않았죠. 이 아이는 정말 내 딸이야. 딸이라고요? 민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규는 힘들게 지갑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지갑을 가져다 드리자 성규는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이게 증거야. 내 어머니와 내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민석은 사진을 보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가 증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 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수진도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 속으면 안 되세요. 수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유산을 노린다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혼자 저를 키우셨는지, 왜 아버지 얘기를 안 하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성규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민서가, 이 아이 말이 맞아. 내가 젊었을 때 실수했어. 내 어머니와 결혼하면서 수진이 어머니를 버렸지.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까? 민석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성규는 힘들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줄 게 있어. 병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서 면회를 중단하라고 했죠. 너무 시끄러워서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실을 나오면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민석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지 딸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진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서 뭘 받을 생각이에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그날 밤 수진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아버지와의 재회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으니까요. 성규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치료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큰 수술이었죠.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성규를 돌봤습니다. 민석과 며느리도 자주 왔지만 수진과는 여전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죠. 병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진아. 성규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이야기를 더 해줄게. 수진은 의자를 성규 침대 가까이 당겼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내 어머니 이름은 정미영이었어. 성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지.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 수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생생해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손님이었는데 성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꾸 가게 되더라고. 미영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었거든. 그래서 연인이 되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몇 달 후에 사귀기 시작했지. 성규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미영이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완벽했거든. 하지만 성규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도움이 필요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했지. 수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린 이유가 사업 때문이었다니. 미영이한테 얘기했을 때 성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지만 이해해줬어. 내 앞길을 위해서 물러서겠다고. 그때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아셨어요? 성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나중에,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지. 그때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성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어리고 욕심만 많았거든.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그게 더 후회되는 일이야.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태어났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어요? 너를 본 건 10살 때였어. 성규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우연히.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보셨다고요? 응. 미영이가 너를 데리고 운동회에 온 걸 봤어. 그때 너는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성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예뻤어. 미영이를 닮아서. 그럼 왜 그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성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너희들한테는 상처만 줄 것 같았거든. 수지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웠죠. 그때 나타나셨다면 어머니도 더 행복하셨을 텐데. 며칠 후 성규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성규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민석과 며느리도 함께 자리했죠.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성규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내 딸 수진에게.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서가 너도 충분히 받을 거야. 성규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줄 게 있어.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혈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혈연 확인? 성규가 되물었습니다. 네, 요즘은 유전자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아버님 딸인지 확인해 보세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니. 검사는 필요 없어. 성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해. 하지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연 확인이 있으면 더 확실하긴 합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해도 괜찮아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수진과 성규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죠. 수술 당일 아침 성규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성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내 이름, 내 진짜 이름을 알려줄게. 제 진짜 이름이요? 박수진. 내 본명은 박수진이야. 성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너를 낳고 나서 내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대.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장수진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이름은 박수진이었다니. 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안 쓰셨을까요? 너무 아팠을 거야. 성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성을 보면 자꾸 생각날 테니까. 그래서 외할머니 성을 쓰게 한 거겠지. 박수진. 수진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박수진. 내 딸. 성규가 처음으로 딸의 진짜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수진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수진이 처음으로 성규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돌려받는 걸로 충분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성규는 딸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딸을 평생 모르고 살았다니.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성규를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손을 흔들며 아버지를 배웅했죠. 박수진, 내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장수진에서 박수진으로 단순한 이름 바뀜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성규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시간이나 걸린 긴 수술이었지만 의사는 예상보다 결과가 좋다고 했죠. 수진은 중환자실 밖에서 밤새 기다리며 아버지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며칠 후 성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진이 처음 면회를 갔을 때 성규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았죠. 수진아. 아니, 박수진아. 진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성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술하면서 계속 내 생각을 했어. 깨어나서 내가 보고 싶었거든.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수진의 손이 떨렸죠. 이제야 공식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보자. 성규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죠. 결과지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성 확률 99.97%. 정말, 정말 아버지시네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성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할 수 없겠네. 회복이 빨라진 성규는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민석과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석과 며느리가 병원에 왔을 때 성규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보였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해 보였죠.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성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며느리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정말 아버님 딸이었네요. 그럼 이제 믿겠니? 성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석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성규가 아들을 달랬습니다. 다만 이제 수진이도 내 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규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을 바로잡을 거다. 수진이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줄 게 있어. 하지만 아버님, 민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생각해 주세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더 많이 주려고 해. 성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도 최소한은 줘야겠어.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으니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재산은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진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성규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 며느리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된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성규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분명히 내 딸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누나이기도 하고. 민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나라고요? 그래, 수진이가 너보다 3살 위야. 성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으로 지내야 해. 수진도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민석 씨, 아니, 민석아. 앞으로 잘 부탁해.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며느리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성규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과 부동산의 70%는 민석이 가져. 나머지 30%는 수진이가 가지는 거야. 30%요?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었거든요.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한 보상이야. 성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수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건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수진아. 성규가 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마음 받아라.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편한 대로 해.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억지로 친해질 필요는 없어. 누나. 민석이 어색하게 불러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아버지와 동생이 생겼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성규는 두 자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성규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아이야.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병실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수진을 누나로 인정하려고 노력했죠. 며느리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민석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나눴습니다. 누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민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잘 키워주셔서 괜찮았어.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민석이는 아버지한테 기대가 컸을 텐데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 맞아요. 항상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민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규라는 아버지 때문에 각자 나름의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죠. 성규는 자녀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성규는 한 달 후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생활한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죠. 성규는 퇴원하면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곳이 내 마지막 집이 될지도 모르겠군. 수진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의 큰 집보다는 조용한 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민석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 계시면서 좋은 병원 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석아, 아버지는 이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성규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함께 있고 싶기도 하고, 결국 민석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달에 2번은 펜션을 찾아뵙기로 약속했죠. 펜션으로 돌아온 첫날, 성규는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좋구나. 공기도 맑고 마음도 편해져.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1층에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실까 봐서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책들도 준비해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성규가 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돌봐주는 딸이 있다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이 펜션 주변을 덮으니 더욱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성규는 매일 아침 수진과 함께 마루에 앉아 눈 덮인 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했죠. 수진아,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까? 성규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네, 듣고 싶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성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했고,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셨나요?
그럼 정말 맛있게 해줬지. 성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였어. 지금도 김치찌개만 먹으면 미영이 생각이 나. 수지는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 성규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래.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까지. 정말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아내와 함께 펜션을 찾았습니다. 예고 없이 온 방문이었지만 수지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누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민석이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언제든 와.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 민석의 아내도 예전과 달리 수진에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누나, 아버님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누나가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수진은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일이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가족 같구나. 성규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아직 정리 안 된 게 많은데. 민석아, 이제 내가 다 맡아라. 성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수진이도 이제 회사 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은 같이 상의해라. 성규가 두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 일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 성규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똑똑한 딸이니까 금방 배울 거야. 그날 밤 민석과 수진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도 논의했죠. 누나, 제가 회사 일 가르쳐 드릴게요. 민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누나 같아요. 수진도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민석아. 나도 좋은 누나가 되도록 노력할게. 며칠 후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펜션 주변이 완전히 하얀 세상으로 변했죠. 성규와 수진은 마루에 앉아 눈 오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성규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성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는 걸 알겠어.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이 훨씬 소중한 거였구나. 늦었지만 깨달으신 거잖아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펜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얀 눈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고요한 산골에 울려 퍼졌죠. 저 종소리 들어봐. 성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평화로운 소리야. 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저 종소리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진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저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이 하얀 눈처럼 순수하게 정화되는 것 같았죠. 수진아, 성규가 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해졌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찾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얀 눈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펜션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성규와 수지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죠. 멀리서 바라본 펜션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얀 설원 속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뒷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죠.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